앞으로 저기에 얼마나 더 건물을 지을 곳이 있을까? 어. 얼마나 도로를 더 지을 것이 있은가? 옛날에는 도로 짓고 건물만 지어 놓으면은 투자 수익률이 엄청났는데요. 이제는 건물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자본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요. 1990 년대는 경제 성장률의 3.8%를 가져왔습니다. 자본 투자에 대한 것이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IMF가 왔던 것입니다. 너무 아. 과다한 투자를 했어요. 여하튼 아. 그래도 자본 투자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에서 3.8%면은 엄청나거든요. 아. 지금 이게 0.7% 정도입니다. 음. 근데 앞으로 이게 0.4% 정도에서 이제 안착합니다. 그러니까 와. 과거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을 뚝 떨어뜨리게 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이상 건물을 지을 곳이 없는 것이죠. 예, 자본 투자라는 것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률을 되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인구가 우리나라가 감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면은 지금 이미 생산 인구가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부분이 이미 지금 0% 입니다. 이제 어. 인구의 효과는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2030 년대 가면은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까먹습니다. 어. 그다음에 2040 년대 가면은 마이너스 0.7% 더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쳐 봐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성 1%를 더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9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동안에 8%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도 어. 성장이었는데요. 90 년대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본은 막 투자를 했는데 성장률은 뚝 떨어지죠. 그 말은 자본의 과잉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어. 인제 중국이 걱정되는 게 그런 아. 부분인 것이죠. 성장률은 떨어져야 되는데 자본은 막 투자를 했고 이 과잉 투자가 인제 일어날 결과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제 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30년 동안 보면은 매 5 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져요. 음. 그러면은 30년 동안 하면은 5% 하니까 1년 같으면은 2% 니까 어. 30년 동안 하면은 6%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 에서 6% 보면은 그래서 지금 잠재 성장률이 2% 입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 인제 2040 년대 가면 0%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2050 년대 가면은 인제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인제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제 지금은 현재는 한 2% 정도 잠재 성장률이 되는데 곧 이제 1%가 되고 이제 0%대로 접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성장이 점점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있고요. 2000년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잠재 성장률이 한 3% 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어. 그런데 앞으로는 OECD 국가들보다 잠재 성장률이 더 낮아집니다. 제가 어. 아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쇠락해 나간다고 맞아요. 그랬는데요. 그 나라들보다 잠재 성장률이 현재로서는 만일 그래요? 우리나라의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은 잠재 성장률이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제 어. 인구가 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제 저는 조심해야 될 때이고 변곡점에 왔기 때문에요. 많은 고민들을 좀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웬만큼 받아 가지고는 어차피 이 인구 줄어드는 부분을 커버하지 어. 못합니다. 그거보다 인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방금 인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생산 가능 인구하고 경제 활동 인구는 다릅니다. 음.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그냥 15 세에서 64 세의 인구 숫자를 그냥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제 활동 인구는 이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적을지라도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여전히 경제 성장률은 유지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 한 명 하던 일을 두 명 하는 어. 그러니까 한 명이 두 명 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 말은 이제는 교육 투자를 정말 퀄리티 있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석유를 파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인제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고 인재를 만들어내려면은 특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교육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한 걸음도 진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인제 젊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혼자서 두 명 몫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음. 것인 것이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 아. 참가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오. 그래서 그 여성들 우리나라는 특히 요즘 보면은 교육도 많이 받았거든요. 뭐 대단합니다 하여튼. 음. 그래서 이 인력들이 30 대, 40 대, 50 대에도 여전히 노동 시장에 좀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할지라도 실제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해 고령자들 음. 60 세를 넘은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서 많이 퇴장을 하든지 혹은 그냥 단순 노동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다 60 대에 접어듭니다. 이 사람들을 인제 좀 재교육이나 안 그러면은 적절하게 좋은 직장의 매칭을 통해서 좀 부가가치 높은 곳에서 인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음.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제 우리가 만일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어 낸다면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건 구조적인 네.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인제 필요한 교육 개혁이라는 것이 하고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제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말씀하신 해외로부터 인제 노동 인력을 받는 것, 이민 이 부분입니다. 그런 음. 부분들이 인제 다 다각도로 예를 들어 이민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요. 이민은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반드시 많다고 따라옵니다. 하더라고요. 예. 지금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 네. 보시듯이요.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그다음에 재정도 투자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제 다 감안하면서 결국 이런 한 4 가지 방법을 인제 좀 고루고루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과제를 잘 대처를 하면은 성장률이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 있고 뭐 그냥 지금대로 간다면은 아까처럼 그냥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편으로 운이 좋은 것 중에 하나이고요.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될 때 AI나 로봇이 활성화 안 되었어요. 아. 일본은 그런데 90 년대도 AI와 로봇을 활성화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로봇을 90년 초반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어. 계속 로봇들을 인제 돌봄 로봇 무슨 로봇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노력을 거의 뭐 20 년, 30 년을 했는데 음. AI 기술이 못 따라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 같은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네. 최근에 인제 아. AI나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의 로봇도 인제 성장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왔던 그렇죠. 예. 거군요. 야. 로봇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그 야. 장난감입니다. 예 예. 그렇구나. 근데 소프트웨어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장난감이 인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 사회와 인구가 줄어드는데 참 묘하게도 AI와 로봇 기술이 지금 확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인제 생산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저성장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음. 뭐 좋은 코멘트이십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뭐 한 4-5 가지의 이런 예. 솔루션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뭐 유럽과 일본처럼 그렇습니다. 예. 쇠락의 맞습니다. 길로 예. 간다고. 지금의 길을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 저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성장률은 떨어질 겁니다. 지금도 떨어졌고요. 내수하고 수출의 양극화도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인제 어떤 일이 뭘로 연결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금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금리가 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는 뭡니까? 예금하고 부동산입니다. 이 아 두 포트폴리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인제 예금금리가 5% 8% 이러던 시기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는 여기 우리가 먹을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첫째 거기에서 인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예금 금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예금이라는 것을 탈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인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인제 자본으로 좀 옮겨가야 됩니다. 일본이 90년대 2000년대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길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내수 부분이 인제 수출과 달리 내수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아마 장기 침체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예. 아. 수출은 어차피 해외 부분은 확장하고 있는데 국내 부분은 고령화와 인구 축소가 있기 때문에요. 아. 예, 그래서 내수 부분은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내수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예, 부동산은 국제 교역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예금 그다음에 부동산. 부동산. 그래서 여기서 인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자는 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옮기는 것이 자본으로 옮기는데 자본으로 옮기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우량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뭐 우량한 자본을 가지려면은 주식 자본이라 하면은 제가 보니까 주식 자본은 뭐가 가장 우량할까? 혹시 우리 대표님은 어 주식이라면은 어떤 주식 자본이 세계에서 제일 우량할 것 오늘 같습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주식 그중에서 뭐 미국 주식도 S&P 500.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은 네. 인제 엔비디아나 이런 이야기도 네. 하시는데요. 그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종목은 여하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아. 때문에요. 그래서 S&P 500은 500개 시가총액 높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견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S&P 500이 가장 퀄리티가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을 가진 언제 예금에서 일정 부분 자본으로 옮겨야 되고 그 자본에서 주식 자본은 그런 식으로 좀 S&P 500 지금은 아닌데요. 좀 떨어지면은 들어가시면 근데 대표님 괜찮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거는 예. 여담일 수 있는데 S&P 500 말고 예. S&P 100, 200 이런 건 없나요? 그것도 뭐 S&P 500 하고 네. 그다음에는 S&P 600 그러니까 S&P 500은 대형주고요. 어. 그다음에 중소형주 있고 소형주 있고 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S&P 500 정도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아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 예. 많으니깐요. 예. 아 예. 그렇겠구나. 미국은 500개 기업만 하더라도요. 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아.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네.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음. 충분히 분산되려면요. 그 정도 종목이 들어가야 아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주식은 충분히 분산되는 게 중요한데 충분히가 과연 어디까지? 음. 그렇게 하면은 거의 S&P 500 아. 정도까지 분산되는 것이 충분히 분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그게 제일 우량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식지를 옮기는 게 그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식지는 뭐냐 하면은 음. 우리나라는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여기서 예금을 갖고 공무원 연금을 받고 하더라도 다 원화 표시입니다. 예, 그런 음. 면에서 인제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접어들게 되면서 일본이 한때 80엔까지 갔다가 아 160엔 맞아요. 갔다가 최근에 그랬는데요. 네. 80엔, 160엔 하니까 감이 오지 않지만은 우리로 치자면은 800원 하던 것이 1,600원 아.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제 통화도 쪼끔 우량한 통화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음. 인제 서식지 이동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인제 아까 부동산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개인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은 돈이 적다 보니까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음. 많이 삽니다. 근데 성장이 내수가 침체되고 아 저성장에 그러네요. 들어갈 때는 이것들이 취약점이라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날 것이다 하더라도 잘 못 살아나요. 하여튼 장기 침체 트랩에 빠지면은 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개인들은 그럼 뭘 사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인제 강남 아파트로 몰리고 하는데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려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거 맞아요. 하나 사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사거든요. 취급해야죠. 오히려 그래서 대출 많이 예, 받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우량한 부동산으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제 리츠라는 간접 투자를 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부동산은 개인들이 그냥 이전에 상가 사고 하던 것에서 리츠를 통해서 좀 우량한 오피스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분산을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분산하는 게 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제 자산의 서식지가 성장이 멈추는 시대에 들어가면서 예금과 부동산 그 위주에서 갖고 있던 것에서 우리가 자본을 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P 500 그다음에 달러 그다음에 음. 리츠 이런 식으로 인제 아. 좀 더 서식지를 좀 옮겨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 혹시 예. 고모님께서는 그 신생 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 예, 있잖아요. 예. 요즘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 통과시키기도 하고 예.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가요? 그 예, 예. 비트코인만 사는 기업에다가 예. 한 450억인가 투자도 했다고 신문 예, 기사에 예. 나오더라고요. 이런 예. 신생자산 투자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 기업이 아마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왜 살 것 같습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 네.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수익률이 가격이 계속 올라도 살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분권화된 시스템이라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돈 세탁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인제 좀 더 우리가 하여튼 어두운 시장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 자기 돈의 불법적 이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인제 그런 소위 말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점은 인제 미국 달러가 너무 과다하게 발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제 한 40년 전에 석사 논문을 쓸 때 했던 주제가 이거하고 비슷했는데요. 뭐냐면은 그때 영국에서는 19 세기 이런 때 보면은 은행들이 자기의 통화를 발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은행 몇 개가 자기의 통화를 발행하던 거하고 영란은행이 독점을 해서 통화를 발행할 때 두 개 어느 경우가 더 통화를 과다하게 발행하느냐, 이거 여기에 관한 네. 것들인데, 보면은 독점을 할 때 과다하게 발행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군데 발행할 때라면 사람들이 저거 너무 많이 발행하네. 나 다른 은행에 은행권 살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가 되는데, 독점했으면은 독점 발행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달러는 독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세계의 기축 통화가 세 개 정도가 딱 정립을 해 있으면은 참 시스템이 안정적일 텐데, 지금은 달러가 독점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좀 과거 20년 동안 거의 과다하게 계속 발행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불안이 저는 비트코인으로 표출되지 않았나 싶고요. 거기에 대한 불안 첫 번째가 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금보다 더 좀 더 혹시 안정성을 더 대체 수단으로 찾은 게 인제 비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인제 안 삽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지식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은 미래의 자기의 자산의 일정 부분으로서 그런 사회, 그러니까 인제 그게 소위 말해 나심 탈레브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인제 블랙 스완 같은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 대비한 자산으로서는 저는 뭐 그 정도 사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0.5% 1% 이렇게 작게 예예. 그 정도는 뭐, 그래서 저는 코어 자산, 자기의 코어 자산은 한 70-80% 정도는 코어 자산인데, 이 자산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쉐이틀라이트 자산, 소위 말해 주변부에 해당되는 자산에는, 이런 자산은 저는 들어가도 뭐 무방하다고 정도는. 봅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또 1%만 대박이 나도 또 큰돈을 예. 예. 드니까. 예. 예.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리츠나 이런 것들도 미국 리츠 쪽을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달러 표시로 돼 있는. 어 어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직 미국 리츠에 대한 정보들이 잘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금 계좌에서 살려고 그러면요, 미국 상장된 것들이 대부분 미국 리츠 중에 지수 리츠입니다. 미국 전체 리츠에 관한 지수를 인제 올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평균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아직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인제 오피스 같은 경우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여전히 사실은 재택근무 안 하니까요. 뭐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나라는 인제 쇼핑몰 같은 거는 온라인화 때문에 쪼끔 방향성이 불투명을 하기는 한데,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좀 분산하면은,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요. 부동산 부분은 뭐 여전히 저는 그래도 소위 말해 배당금 받고 임대 수익 받는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우리나라 리츠를 해도 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무방한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저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상장되는 리츠를 좀 연구를 해볼 작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리츠 정도가 그래도 익숙하니까요. 뭐 그래도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예. 보니까 투자 철학에 대해서도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책에서 "인생은 랜덤과 같은 패턴이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인제 저는 제일 처음에 인제 이걸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 교통사고는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랜덤입니다.
몰라요. 개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는 진짜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안 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통사고의 건수를 보면은 매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교통사고 건수를 내년에 그대로 전망을 한다 그러더라도 오차율이 대충 5% 전후예요.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데 왜 집단은 일정한가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네요. 뭐 예 신이 뭐 또 보고 "야 너 어. 대충 이 정도 하고 교통사고 부족하네. 너 교통사고." 어.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군요. 그게 인제 세상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세상은 랜덤인데 집단으로 보면은 패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인제 제 삶도 마찬가지로 제 삶이 제가 막 이것저것 해 본다고 했는데 결국 삶의 귀착지를 돌아보니까 제 초기에 이렇게 저의 강점이 있었던 대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어. 빙 돌아서 결국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는 인제 그걸 보고 사람은 이게 랜덤은 손오공이고 패턴은 부처님 손바닥이다. 어. 랜덤으로 지멋대로 뛰어봐야 부처님 결국 손바닥 안에 패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인제 자본시장의 주식으로 비유해서 본다면은 주식의 종목은 정말 랜덤입니다. 예 저 종목이 정규분포를 안 띄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목들을 다 모은 S&P 500을 보면은 로고 정규분포 그냥 정규분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습을 띠게 됩니다.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알게 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제 주식을 한 S&P 시가총액 순으로 한 500 개만 모아 보니까 패턴이 나타나더라는 아.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들쑥날쑥해요. 주식 예를 들어 S&P 500 같은 경우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0 까지 떨어진 거죠. 뭐 엄청난 것입니다. 종목 못지않게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을 장기로 두니까 패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1년 단위로 두니까 지멋대로 -50 +30 이렇게 가는데요. 한 10 년, 15 년을 가만두니까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패턴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투자라는 것은 랜덤이라는 것은 운에 맡기는 것이고요. 패턴이라는 것은 일종의 과학의 규칙성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투자는 규칙성에 맡겨야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패턴화하는 방법은 종목을 분산하는 것이고 장기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S&P 500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항상 주창하는 바가 S&P 500에 장기 투자라는 아.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 "잘못은 시장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요건 또 그게 어떤 인제 저 주식의 종목이 이렇게 막 변하는 걸 보고 '야 시장이 뭐 이렇게 엉망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음. 주식 수익률도 -50% 씩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보고 '야 시장이 진짜 개판이네.' 하는 음. 것인데요.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음. 시장의 본질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인 것이죠. 아. 그 시장이 그렇게 막 개판으로 변하는데 내가 종목 투자로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하는 것은 아. 내가 인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네. 시장은 원래 그래 변하는 것이고요. 그래 변하는 것에서 나는 패턴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종목을 분산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음. 인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시장은 원래 그렇다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인제 이 네.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인제 네. 알베르 까미의 이야기를 보다가 그랬는데요. 어. 사람들은 알베르 까미나 실존주의자들의 생각은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어.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나쁜 사람들은 뭐 떵떵거리며 살고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게 죽느냐. 그리고 특히 인제 페스트라는 소설에 보면은 저 꼬마 여자애가 왜 저 페스트로 고통을 받느냐. 저게 무슨 어. 잘못이 있었어. 부조리하다.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알베르 까뮈는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부조리한 게 아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아. 세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너희들이 잘못이라는 거죠. 음.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을 자꾸 자기의 합리적 잣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야 예. 예. 그러네요. 그래서 투자 시장도 음. 바꾼다고 해서 못 바꿉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예 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제 잘 적응을 하는 부분, 잘 적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아. 봅니다. 네. 아 지금 이 말씀은
들었을 때 또 감동도 있지만 계속 좀 곱씹어야 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혼자 그래도 이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종잣돈을 만들어 투자한다. 이 말이 그 종잣돈을 만들기 전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예, 현재 종잣돈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포장마차 장사를 하겠다. 네. 안 그러면은 스타트업을 하겠다. 하면 종잣돈을 만드셔야 돼요. 네. 예, 왜냐하면은 자본금을 만드는데 갑자기 내 돈이 사라져 버리면은 여러분들의 큰 비즈니스 플랜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종잣돈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생애 전체에 걸쳐서 내 자산을 증식시키려고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종잣돈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처음 작은 돈 시작할 때부터 투자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종잣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괜히 돈 1억 모을 때까지는 예금을 해야지. 이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냥 처음부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예. 집이냐 주식이냐라는 질문을 예. 주셨거든요. 둘 가운데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걸까요? 원래 주식 집도 엄밀하게 자산으로만 본다면은 사실은 주식을 우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요. 그런데 집이라는 거는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순수하게 투자재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능도 무시 못할 것이죠. 예를 들어 가족들이 이리저리 이사를 다닌 거하고 한 곳에서 안정되게 거주지를 마련하는 거라는 효능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인제 주택의 효능은 뭐냐하면은 우리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장기 대출은 못 받습니다. 근데 주택을 담보로 해서는 20 년짜리 장기 대출을 해 줘요. 누가 20 년을 우리한테 대출을 해 주겠습니까? 근데 주택은 해 준다는 것이죠. 그게 주택에 투자하는 것에서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장점은 뭐냐하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이 급락하면은 놀라서 팔아 버리는데 집을 갖고 있으면은 떨어져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제 주택을 우선적으로 일단 그래서 피터 린치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우선 내가 내 집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택 자산이 일반 우리가 말하는 주식 자산하고의 다른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인제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인제 너무 우량한 것으로 핵심적으로 치고 들어가려 하시니까 막 인제 부채도 많이 해야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다가 한번 그 집값이 안 오른다든지 떨어지면은 그 가족의 삶 전체가 한 20년 이상을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집을 그냥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집을 계속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고모님께서 연금에 대한 또 전문가신데요. 연금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연금 투자는 우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예. 연금 투자라는 것이 인제 '연금에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손대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퇴직연금의 DC나 나머지 연금 계좌는 다 여러분들이 거기 자산을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예금 자산을 넣을 것인지 투자 자산을 넣을 것인지 그걸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연금 계좌만은 제가 인제 투자 자산을 꼭 좀 넣으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 보면은요. 거의 주식 자산은 한 10% 정도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연금 계좌는 어 주식의 비중을 충분히 높여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의 투자라는 뜻이 아니라요. 연금 계좌 안에 투자 자산을 가져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S&P 500 달러 표시 자산 또 월 100만 원씩 물론 이렇게 점진적으로 소득이 늘 때마다 늘려가는 이런 것들을 하면 노후가 탄탄해질 수 있겠죠. 예예. 저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또 오렌 버핏이
하여튼 거기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들이 돈을 빨리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워렌 버핏에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이제 워렌 버핏이 거기에 대한 답이 S&P 500을 사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당신 월급을 높이는데 전적으로 투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급 높아지면은 그걸로 저축액을 늘려서 또 S&P 500 사고 그렇게 하면은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어떤 한 분이 또 어떤 사람은 밤새 그냥 엔비디아 종목 가격 변하는 거 보고 그 투자한다고 막 앉아 있는데요. 워렌 버핏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밤새 하루 종일 본다고 엔비디아를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고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푹 자고요. S&P 500 사놓고 그냥 까먹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서 자기의 월급을 최대한 높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정도의 길이라고 보아집니다. 네. 혹시 고모님 살아오시면서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 SNS를 보면은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데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뭐 이렇게 정신을 조금 지키는 이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타고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인제 그게 인제 어 그게 일종의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뭐 결국 여러분들이 인제 균형 잡힌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인제 그런 걸 중시하는 것이 행동 경제학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바이어스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바이어스에서 인제 많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저는 여러분들이 인제 다양한 그게 결국 배움이라는 것이 꼭 무슨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균형된 생각을 갖는 것이고 철학을 통해서는 균형된 세계관을 갖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인제 문사철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중심을 잡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경시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주체성 그래서 뭐 아주 옛날이지만 저는 맹자가 했던 이런 이야기가 "맹자는 대장부가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대장부가 뭐 아주 뭐 기계가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굳건하게 밀고 가는데 그러다가 세상의 운세가 받쳐주지 흐름이 받쳐주지 못해서 자기가 그 방향이 틀려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제 대장부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변의 인제 흐름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디펜던트 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균형된 배움을 쪼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좀 이거는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문사철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제 성장이 멈춘이라는 방점도 중요하고요. 투자법이라는 방점도 중요합니다. 제가 인제 강의를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어디 책 하나 소개해 주세요."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에도 다 나오니까 "유튜브 뭐 그냥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유튜브가 좋은 내용들은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구스리 스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것인데요. 이거 꿰어야 됩니다. 꿰어야 자기의 투자의 체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좋은 구슬만 계속 받아들이는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그렇다고 투자론 책은 너무 어렵고 근데 투자론 책은 정말 속되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돈 버는 법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진짜로 이게 돈 버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투자론 책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자나 이런 분들은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식을 생산해서 만들어낸 책이 투자론 책입니다.
저는 그 지식을 유통하는 중간 도매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소비자이시니까 최종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제가 그 지식을 이렇게 좀 가공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그 지식을 흡수할 수 있도록 좀 가공한 것이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결국 이제 투자법이라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관한 말로 끝을 제가 맺을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버튼 말킬이라고 역시 제가 이제 또 존경하는 프린스턴대 교수이자 투자 구루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정의에서 정말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개인마다 다르게 투자 철학을 가질 수 있지만요. 제가 보기로는 가장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철학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경록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